평생을 연구개발에 매진해 오신 여러분은 몇 개의 특허를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시는 특허는 활용이 되고 있나요? 활용이 안 되신다면 특허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은 아닌가요? 특허를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준 특허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표준 특허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이므로 이 영상에서는 표준 특허의 의미와 사례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허는 발명자의 독점적 권한 때문에 발명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명자가 기술을 사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준은 기술을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특성 때문에 특허권을 포기하지 않은 한 특허 기술을 표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2007년 ISO, IEC, ITU라는 국제표준화 기구가 공동의 특허 정책을 발표하면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특허도 표준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특허가 표준이 될 수 있게 된 역사는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2년에 미국 표준화 기구인 NC가 특허권자의 독점적 효과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특허 기술도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한 이후 다른 표준화 기구에서도 표준 특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에는 2G 통신 사업을 확대하려는 유럽의 통신 사업자와 미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모토로라 사이에 표준 특허의 사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표준화 기구가 특허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유럽의 전기통신 표준화 기구인 SC는 1993년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는 2007년 ISO, IEC, ITU의 특허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ISO, IEC, ITU, SC, IEEE 등 대부분의 표준화 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특허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관련된 특허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의 원칙입니다. 둘째는 표준 특허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싱하거나 무료여야 한다는 라이선싱 원칙입니다. 셋째는 특허권자가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표준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해당 특허 내용을 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배제의 원칙입니다. 모든 표준화 기구는 이러한 특허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분쟁에는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법원은 이러한 표준화 기구의 특허 정책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특허로 특허의 사용이 많아지자 표준에 사용되는 특허를 소유한 후 제조업체에 특허권을 행사하는 특허 전문 업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시장을 지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불사합니다. 이러한 특허 전문 업체는 특허 기술을 연구하여 좋은 제품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특허의 매입을 통해 확보한 특허로 로열티 수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허 괴물이라고 불립니다. 특허 괴물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도 휴대폰 관련 특허 문제로 인터디지털 등의 수억 달러를 배상하거나 합의금을 지불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 소송 중 특허 괴물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 전체 소송의 절반을 훨씬 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에게 제기한 소송도 연간 200건 내외인 것만 보아도 특허 괴물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기구의 특허 정책은 원론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특허가 표준 특허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표준화 기구가 관련 특허를 공개하라고만 하였지 특허권자가 관련 특허라고 공개한 특허가 표준 특허인가를 표준화 기구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애쉬의 절차에 관한 지침에 표준 특허라 함은 특허를 침해함이 없이는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특허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애쉬의 표준 특허 정의에 따라 표준 특허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허 명세서의 내용이 채택된 표준 내용의 충분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기술과 A 플러스 B 플러스 D 기술이 경합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D가 최종 표준이 된 경우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A 플러스 B 플러스 D 특허는 당연히 표준 특허로 인정을 받겠지만 A 플러스 B는 포함되나 C는 포함되지 않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특허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표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 플러스 B 플러스 C 특허를 명세서에서 분할하여 A, B, C,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등으로 청구한 경우 A, B, A 플러스 B의 특허는 충분 조건이 되므로 표준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표준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어떤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될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화가 진행되는 추이를 관찰해 보면 최종 표준으로 확정되기 전에 표준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 명세서의 분할을 표준화 과정과 동시에 진행한다면 충분 조건이 되는 일부를 표준 특허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표준화 기구들은 표준화 진행과 함께 표준 특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관련 특허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특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특허 매복을 막고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표준으로 확정된 이후에 매복된 특허가 발견이 되고 특허권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의 라이선싱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도한 특허 실시료를 요구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표준화 기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에서 관련 특허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거나 해당 표준 자체를 폐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통상적으로 표준 개발에 소요되는 2년 내지 3년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관련 기술과 제품을 활용할 잠재적 기회도 날려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화 기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 진행 시 특허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EEE와 같은 표준화 기구는 라이선싱의 조건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특허 공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립스와 LG전자 사이에 일어난 소송 사례는 표준화 기구의 특허 공개 규칙이 법원의 판단에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립스는 JPEG 표준에 들어있는 휴대폰 카메라 이미지 압축 방법에 대한 자사의 유럽 특허를 네덜란드 LG전자가 휴대폰에 사용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으로부터 유럽 내 LG전자의 휴대폰 판매 금지 명령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러나 LG전자는 필립스가 관련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특허를 표준화 기구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판매 금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동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필립스는 표준화 기구의 특허 공개 규칙은 표준을 제한한 자에 해당하므로 표준을 제한하지 않은 자산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법원은 공개 요구사항이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여 진행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고 보고 필립스가 기만 행위를 하였으므로 판매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필립스가 관련 회의에 참여하였다는 확고한 증거를 알고 있었다면 특허 침해라는 결정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의 표준에도 수많은 특허가 관련된 경우 개별적으로 사용권 협상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표준화 기구는 특허권자가 표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비차별적인 프렌드 조건을 선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합리적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표준 특허는 일반 특허와 달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는 보호하지만 사용자 입장도 반영하는 합리적 수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준화 기구는 원론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함은 특허권자가 선언하도록 할 뿐이지 어느 수준이 합리적인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도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랜드 조건의 또 다른 원칙은 비차별적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특허권자가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라이선싱을 허락하여서 특정한 실시권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략적 제휴를 맺었거나 시장 규모가 큰 실시권자를 예외적으로 우대하는 것이 시장 논리인데 이것이 비차별적 규칙을 위반하는 것인가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퀄컴이 미국과 중국 회사에게 다른 로열티를 적용하다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이러한 반론이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표준특허의 특허권 행사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심사되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2G, 3G, 4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표준특허에 대해 ITU 및 애쉬에 랜드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경쟁 칩셋사에는 표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하여 경쟁 칩셋사를 시장에서 배제하였다. 퀄컴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는 휴대폰 제조사에는 칩셋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한 라이선스 체결을 강제하였다. 이동통신 표준별 특허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 라이선스와 일방적 실시 요율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는 무상으로 라이선스하게 하는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였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퀄컴은 한국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라이선스 제공의 거절, 부당한 조건의 거래 강요 등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2021년 특허청은 ISO, IEC, ITU 3대 국제표준화 기구에 선언한 우리나라의 누적 표준 특허 수가 3,344건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IEEE와 애쉬를 포함한
5대 국제표준화 기구에 선언한 누적 표준 특허 수가 17,392건으로 세계 3위를 달성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동통신과 관련된 장비 및 단말기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표준 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되는 여러분의 연구 결과도 표준 특허가 된다면 보다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연구 결과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